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일주일 걸쳐서 연력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열을 전달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들을 어디다 써먹을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설명드 300표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되고 있습니다. 열의 전달 방법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했죠? 열 전달 방법이 뭐 있었습니까? 대류, 그렇죠. 대류가 있었고요. 복사, 복사가 있고, 전류. 네, 마지막으로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T1, T2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서로 특정 베이젤에 의해서 이제 접촉시켜 나왔습니다. 접촉 면적이 있을 것 같네요. 면적을 A라 해볼까 했습니다. 요 길이가 L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얼마나 고온에서 저온으로 지나갑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Q라는 시간 동안에 흘러간 열에너지 이렇게 해보자고요. 열에너지 Q. 일단 이 물질의 특성이 열을 잘 전달합니까? 즉 열에 대한 좋은 도체입니까? 또는 열에 대한 부도체입니까?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서 K, 열의 전달 상수를 쓰겠습니다. 면적은 넓어야 열이 빨리 전달될까요? 아니면 면적이 좁아야 열이 빨리 전달될까요? 좁아요. 좁아야 빨리 갑니까? 아니, 당연히 넓어야죠. 면적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다. T1과 T2, 델타 T라 할게요. 결국엔 델타 T는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길면 열 전달이 좀 느리겠죠. 그리고 시간에 비례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의 전달되는 양을 써볼 수 있겠네요. A는 면적이고요. L은 그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물체 차이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게 열이 전달되죠. 연력학 제0법칙 기억나실까요? 뭐예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열 전달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델타 T가 제로가 된다면 열 넘어간 열이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대류, 뜨거워진 물질이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질은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류. 그래서 유체에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공급이 되겠죠. 복사, 물체가 자기의 온도에 맞춰서 전자기파 형태로 복사파 형태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람다 전자기파의 파장 람다에 대해서 내놓는 에너지량을 보는데요. 저온의 물체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고온의 물체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를 얘기하겠습니까? 저온의 물체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 복사파를 내놓고 고온의 물체는 파장이 짧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에너지를 내는 이 람다 피크를 람다 맥스를 얘기하겠는데요. 이 람다 맥스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온도가 2배 높으면 람다 맥스의 즉 짧은 파장이 절반으로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빈의 법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번이 아니고 빈이에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거요? 네. 면도 안 끓겠어요. 왜요? 세면도가 썼다가 씨. 평온도가 T이고 단위 면적 당 단위 시간당 내놓는 에너지량이 있겠네요. 단위 면적, 여기서 말하는 단위 면적은 당연히 1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놓는 에너지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내놓는 에너지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데 이걸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온도가 2배 더 높으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내놓는 에너지가 16배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례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천체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구과학 쪽에서도 그렇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뭐 전도에 대한 법칙 하나, 공식 하나. 근데 이거 뭐 굳이 공식 외울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두 물질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한다. 시간이 많이 갈수록 많이 전달한다. 물질의 재질에 따라 다르다.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연력화학에서 열량 Q는 MC 델타 T 요거 많이 뽑았을 겁니다. M은 질량이고 C는 비열이었죠.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씁니까? 줄 퍼 그람도 C라든지 뭐 또는 칼로리 퍼 그람도 C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의 비열은 1 칼로리 퍼 그람도 C 쓰고요. 비열은 줄 단위로 하면 4.2줄 퍼 그람도 C 이렇게 쓰고 있죠. 물론 델타 T는 이제 온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라지 C 열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죠. 즉 질량과 비열까지 곱하면 라지 C 열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열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용량 단위는 칼로리 퍼 도시 또는 줄 퍼 도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변하면 그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온도의 변화가 없는데도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상태 변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중학교 1학년 때 내용부터 많이 공부해봤던 것 같네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 주겠습니다. 고체에서 액체의 상태 변화 이런 거죠. 융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유해를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된답니다. 네, 기화라고 할 수 있죠. 역시 기화를 흡수해야 됩니다. 직접 가는 것은 승화할 수 있겠죠. 승화를 흡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태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내가 쓰는데요. 상태가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다시 말하면 흡의 반응이 되겠다고요. 그러면 당연히도 상태가 내려가면 기체에서 액체로 갑니다. 뭐라고 한다? 액화. 액체에서 고체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똑같이 승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알열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특히 물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액화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그렇죠. 응결. 수증기의 응결력 에너지가 어디다? 누구죠? 그렇죠. 열대적이야 태풍이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였고 있고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바뀌지 않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물이었다면 얼음에서 0도씨에서 계속 이렇게 상태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변하겠네요. 또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가열 시간인데 이 가열 시간과 결국에 가해준 에너지가 직접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올라가는 기울기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열용량 또는 비열에 반비례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M과 C 이렇게 열용량에 반비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비례되겠죠.
여기는 융해열에, 여기는 기화열에 직접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외 기체 상태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수치가요. 우리가 물은 비열이 1 칼로리 퍼 그램도 쓰는데요. 얼음은 2분의 1, 수증기는 3분의 1, 이 정도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199쪽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 다음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죠? 먹으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나고 뭐예요? 그러니까 세피드 썩 끝나고 물리는. 물리원은 1차원 직선상에서의 운동만 여러분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에 대한 역학을 여러분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물리2 내용이에요. 물리원 역학 에너지 보정을 먼저 더 다시 한번 해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4F예요. 굳이 4F 살 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필터 나눠줄 거예요. 딱 그 부분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뭐예요? 애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 갑자기 신기했어요. 뭐가 됐다? 다 걸린 거예요. 응? 다 걸린 거예요. 아니, 키워보나 다 걸렸거나 몇 명은 그렇진 않아. 3명, 한 4명. 자,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얼량이요. 에너지가 정리가 뭐예요? 뭐 물체를 일해줄 수 있는. 네,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에너지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까요? 여기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도 있네요. 포텐셜.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도 있겠고, 뭐 탄성에 대한 포텐셜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위치.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실상 이것들을 다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을 쓰기도 하죠. 또 뭐 있을까요? 열. 그렇지, 여러 에너지가 있죠. 비례ener지. 비에너지도 있겠군요. 또 소리. 소리 에너지. 예. 또 원자력. 예, 뭐 원자, 핵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겠군요. 화학적 에너지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가장 만만하게 볼 게 뭡니까 하면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일 것 같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 바뀌기도 하고 열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또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물론 그 반대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전기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예 뭐 있을까요? 열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놀이기구. 예, 뭐 모터, 전동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힘을 받습니다. 도선은 힘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네요. N극 S극 준비해봤습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런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네요. 전류를 놨습니다. 전류 X라는 것은 지면 뚫고 들어간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죠. 그지?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도선 위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이 같은 방향을 걸립니다. 빽빽하다는 밀하다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그러면 아래쪽은 성을 다하는 소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소의 밀한 데서 성을 소한 쪽으로 꾹 밀어주는 요 힘 F가 있네요. 요 힘 F가 전자기력 되겠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류의 자기장 다 그리는 건 너무 일이 많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프레밍 왼손 법칙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쓰겠는데요. 네 손가락의 방향이 오른손으로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그렇게 해서 손바닥 편 방향이 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왼손 법칙은 뭐 FBI 하면서 훨씬 더 간단했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빼빼 이렇게 꼬는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조금 뭐 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은 좀 얘기가 좀 나오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게 하면서 서로 신호로 글쎄요 부정행위를 할까봐 뭐 그런지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자기장 방향 NSS로 자기장 들어가죠. 전류 칠판 뚫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힘 편하면 내려오는 방향이 됩니다.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몸이 베베 꼬여요. 만약 내가 여기서 요 그림을 그렸다면 자기장 잡고 전류 밀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하면 아주 편합니다. 뭐 왼손이도 오른손이도 그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오씨 베베 꼬인다 싶으면 시험지 돌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전동기가 만들어지네요. 좀 다시 볼까요? 역시 NS에 왔습니다. 도선이 네모난 도선을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렸습니다.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네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AB 도선은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장 밀어넣고요. 전류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네요. AB 도선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CD 도선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반시반응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정류자라 해가지고요. 잠시 전류를 끊어주는 장치에 있어서 한 방을 계속 돌게 해주는 이게 직류 전동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 에너지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법 전동기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지 200페이지에 전동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전동기 모터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 하겠습니다. 이때 받치는 요 힘의 크기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전류의 세기에도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길이 L에 비례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밑으로 내려간 자기장이 균일하게 바뀌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양성자를 하나 밀어 넣어 볼게요. 전자를 하나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전류 방향은 어때요? 반대 방향입니다. 전자가 위쪽 간다는 뜻은 전류가 전류는 아래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장 밑으로 내려가고요. 됐습니까? 전자가 위로 올라간다. 전류는 아래쪽으로 가겠죠. 힘의 불표니까 전자는 이런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성자가 지나가는 방향은 결국엔 전류 방향과 동일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자기장 속에서 전기를 띠는 입자, 뭐 결국에는 양성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알파 입자 같은 그런 입자를 집어넣었을 때 회전력을 받네요. 이런 힘을 우리는 로렌츠 힘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전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시간당 길이. 이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BQV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의 속력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는 것과 그리고 전하량,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인 자기장이 걸려있다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는 등수로 도는데요.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기장이 가하게 되면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힘을 받죠. 힘 F는 Q 전하량 곱하기 걸어준 전압 V는 전압입니다. 전압에 비례되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힘을 받아서 속력이 빨라지겠죠. 한 바퀴 더 돌아서 또 빨라지겠네요. 이게 뭐지? 그렇죠. 입자단수기 사이클트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성자를 같은 속력으로 한번 밀어 넣어봤습니다. 양성자를 같은 속력으로 밀어봤습니다. 이 궤도는 전자 대비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같은 속력으로 넣었습니다. 왜 반대로 움직이긴 해요. 다시 말하면 전자가 도는 반지름과 같은 반지름 돈다 1번, 더 큰 반지름 돌잖아 2번, 더 작은 반지름 돌 것 같아 3번. 1번 경우에 구심력이 M, R분의 V제곱 구심력이 원동시키는 구심력이 그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이거는 만유인력이 지구 주위를 이곳에서 돌아요. 이것도 역시 만유인력이 되겠죠. 양성자 주위에 전자 하나가 도는 수소에 대한 전기력이 그래서 여기는 로렌츠의 힘이 돌린대요. B, Q, V 됩니다. 어차피 속력 V 똑같이 넣어줬고요. 양성자의 전하량이나 전자의 전하량이나 서로 같죠? 그죠? 그러면 주변 자기장 어차피 똑같은 거고 결국엔 구심력으로 쓸 수 있는 로렌츠 힘은 뭐하다? 똑같아요. 근데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보다 약 1800배 이상 큽니다. 질량이 크다는 것은 반지름 역시 어떻게 돼야 돼? 크게 돌아야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지름 좀 더 크게 돌아 2번은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와요? 네. 뭐예요? 뭔가요? 연락할까요? 네. 연락하세요. 네. 지구는 전체 네. 저 배점이 어떻게 돼요? 그 열력 5점짜리 이렇게 해요. 여기요? 예. 왜 노준선은 어디 있어? 어? 노준선. 내가 몰라요. 내가 뭐 이렇게 보호자다 이거. 왜요? 아 그냥 궁금해요?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하면서? 아까 느낌 온다고 속았어. 예, 뭐 왜요? 아유 이맨 앞에 세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없으니까 허전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 앞에 놓아요. 진짜 원초적인 질문 한 번만 해도 돼요? 네. 그쪽이 앞에 뭐 선생님들 4학년 나와 있는 거에 네. 선생님 고려대 화학과 나왔다고 하면 물리 가르치고 계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올라온다. 근데 왜 화학을 안 가르치세요? 방이요? 내년에 여러분들 가르칠게요. 이런 가르치는 나도 내가 고등학교 때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대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배운 걸로 이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전개를 지우해서 열애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결국엔 다림이라든지 전기난로 같은 전열기죠. 이래서 이제 전열기는 너무나 전기에너지를 가장 쉽게 낭비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뭘로 바뀌어요? 열애지로 바뀌잖아요. 그죠? 나중에 비대에너지를 가는 뭐 또 화학에너지 가는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인데요. 비대에너지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비대에너지를 만드는 게 백열등이었습니다. 지금은 백열등 자체가 퇴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가열하면서 저항에서 가열되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피라미드의 온도가 낮았을 때는 붉으스름한 빛이 나오다가 점점점 이제 노란 빛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오면서. 근데 비례를 나간 비율이 올라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2%는 어디 갔습니까 하면 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에 에어컨 켜놓고 백열등으로 전등을 켠다 하면은 그죠? 예. 그나마 겨울이 조금 낫네요. 공기가 그걸로 데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백열등은 퇴출되고 이제 형광등이 그나마 좀 효율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형광등도 이것도 이제 LED도 이제 바뀌었는데요. 형광등도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안에 이제 수은이 좀 있어요. 그 수은에 대한 유독성 때문에 형광등도 점점 다 퇴출되다고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LED인 것 같네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이 접합 다이오드의 띠틈 간격만큼 이 전자가 내려오면서 비대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발현입니다. 그래서 순방 전압이 걸리면 이 LED가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ED 특징이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3원색에 해당하는 LED 3개가 있으면은 전 빛을 다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 픽셀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LED 3개가 있어요. R, G, B. 요 3개가 다 켜지면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흰색으로 보이겠네요. R, G 켜지고 B 꺼졌습니다. 이러면 노란색 되겠죠. 근데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하고 G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볼 때 여기는 2I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I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약간 주황. 예, 조금 더 노란에서 좀 더 붉은색으로 가는 주황색 계열이 그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류 세기를 조금 더 조절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합성해낼 수 있는 거죠. LED 페이지 몇 페이지야? 201페이지에 발광 다이오드 하면서 LED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입시물리 하면서 뭐 LED가 연결되는 뭐 그런 장면에 대해서 소개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역방향으로 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전압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LED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이면 역방향 전압은 예,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올 뿐, 중에 불통될 뿐 LED가 고장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예, 그러면은 수만도 고장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문제만 푸는 거예요. 1시간 반 넘었는데 왜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내가 들을 거예요. 자, 마지막 화학 에너지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보죠. 뭐 있을까요? 배터리 충전. 예, 배터리 충전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화학 시간에 전기 분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또는 도금한다든지 이런 데다가 화학 에너지가 사용되고, 예,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화학 에너지로 전송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점수 먹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개념과 지금부터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문제 풀기에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